네, 안녕하세요. 1교시 교육학입니다. 제가 1교시 교육학이라고 계속 강조할 건데요. 1교시 교육학에 큰 의미가 있잖아요. 1교시를 잘 쓰셔야지 2교시, 3교시 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막 엄청 교육학에 올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항상 교육학을 조금씩 베이스로 깔고 공부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 의미에서 1교시 교육학이에요. 제 강의 이름이. 오늘은 간단하게 OT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진도 중요한 거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날입니다. 나가기 전에 교육 사철학 다 듣고 오셨죠? 생활지도 및 상담도 들으셨죠? 제가 한 50분 빼고는 지금 다 연락을 돌린 상태인데 카카오톡을 연락을 돌린 상태인데 들으셨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는 3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교육사철학이랑 생활지도 상담은 3년 동안 안 했어요. 올해도 안 할 거예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하시라고 했어요. 1, 2월 안에는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듣고 오시고 만약에 둘 다 안 들었을 경우에는 사철학을 먼저 듣고 오셔야지 이 교육과정이랑 연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왜 그런지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생활지도 및 상담이랑 사철학은 이미 하고 오신 상태고 인강으로요. 그래서 올케어반의 제일 처음이 이제 교육과정. 지금까지 안 나온 적이 없죠. 항상 나오는 중요한 영역인 교육과정 진도부터 나가는 날입니다. 교육과정은 이제 여기 메이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메이저 교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들고 가기 좋죠. 요거 한 권으로 사실 제 마음은 요거 한 권으로 승부를 보자는 거예요. 이거 한 권으로 이제 교육학을 끝내자는 거예요. 이게 400페이지가 안 되거든요. 지금이 시험이 거의 300 며칠 남았잖아요. 그럼 하루에 뭐 2쪽, 3쪽씩만 제대로 외워도 제대로 봐도 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표지 빼고 못 빼고 하면은 뭐 한 300쪽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안에 다 나와요. 이 안에 다 나와. 이 안에 안 나오는 거는 틀려도 돼요. 변별을 안 준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 굉장히 축약돼 들어가 있고요. 내용이 작년보다 빠진 부분도 있지만 빠진 거는 뭘 뺐냐면요. 굳이 몰라도 되는 용어. 그러니까 굳이 몰라도 이 개념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말. 예를 들면은 뭐 역동적이다. 번역이 좀 아름답지 않은 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올해 다 뺐고요. 그 다음에 몰랐을 때 불안할 것 같은 이론들이 있거든요. 기존 책에 없지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면 좀 마음이 편하겠다 하시는 것들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그림이나 표가 많이 들어가서 출판사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보시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 그냥 교육학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시험 볼 때도 요거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예뻐해 주세요. 이제 분철할 필요도 없고 요거 하나로 내가 교육학을 끝내야지. 그래서 얘는 11월 달부터 계속 끝까지 보시는 책이고 마이너는 살짝살짝 이제 보게 돼서 교육과정은 우리 지금 하는 교육과정 영역은 이 책에 주로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총론만 마이너에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총론을 조금 더 읽고 계시면 잘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1월 22일 개강이고 교육과정 개발, 유형, 실제, 총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별표가 3개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잘하면 교육과정이 쉬워진다. 교육과정 복습을 나중에 하실 때 3번에 걸쳐서 나가는데 오늘 거에 가장 외울 것도 많고 초수 선생님이 보셨을 때 생판 들어보지도 않은 용어는 거의 오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일 다음 주 것도 양이 많긴 많지만 할만하다. 그 다음은 더 쉽다. 3개, 별 3개, 별 2개, 별 1개죠. 그래서 오늘 잘 하시면 점점 쉬워지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하지만 서론 쓰기가 다음 주부터 들어가고요. 오늘은 없지만 미니 모의고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제출하는지 잠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들을 위해서요. 1교시 교육학이 쉬워지는 정형교육학 사용 설명서인데 선생님이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뽑아 먹어야 돼요. 다 뽑아 먹어야 돼. 그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매주 채점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매주 채점하는 걸 등록을 해놓고 매주 채점을 안 하면 진짜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백지라도 매주 내시는 것을 꼭 강조하고 있어요. 상담, 개인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공부 방향,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이런 거는 이제 카카오톡 아이디 페다고지로 주시면 되지만 공부를 하다가 이 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표현을 설명을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또는 요거에 대한 예시를 또 하나 더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내용은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 Q&A에 영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되어 있어서 거기다 올리시면 되고 대부분은 작년 선생님들이 하셨던 질문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똑같아. 남이 궁금했다는 건 나도 궁금할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용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질문은 풀리겠지만 뭐 다시 올리셔도 됩니다. 그럼 질문을 주죠? 그럼 제가 답을 달죠. 그럼 그걸 기다리게 되잖아요. 답글 언제 줄까? 그러면서 그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게 돼요.
한 번 질문했던 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찜찜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네이버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이 한 권으로 승부를 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 심리, 방법, 행정, 평가에서 주로 시험이 나오고 이 5가지 영역이 이제 메이저 교재에 들어 있습니다. 마이너에는 사철학, 생활지도 상담하셨고 교육, 사회까지도 제끼고 공부 안 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해야 됩니다. 이제 교육, 사회는 면접으로도 바로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면접을 답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 사회가 있고요. 우리 이제 진도 나갈 때 할 거고 총론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총론 전체 넣지는 않았고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것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영역을 보시고 맞는 책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교육사회 전에는 다 이제 메이저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교육과정 마지막 날에 여기 마지막 날에 실제 할 때 여기 총론을 하잖아요. 여기서 총론을 하죠. 그래서 이때만 마이너 교재를 같이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강은 2시부터 6시 하고 있고 진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있고요. 인강은 이게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서 화요일 날 12시에 이제 업로드가 되고요. 배속 유의라고 쓴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말이 빨랐대요. 저희 엄마가 말이 빨랐대요. 그래서 말이 느린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이 공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배속을 막 1.5, 1.6 하면은 좋죠. 빨리 공부 끝나니까 좋은데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초수 선생님들은 배속을 높이지 말고 그대로 들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겹다. 재수 때도 쟤를 받고 삼수 때도 쟤를 받고 이러면은 빨리 해도 괜찮겠죠. 근데 새로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듣는 것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강 모의고사가 2시부터 2시 반까지 정확히는 2시부터 2시 25분까지 25분간 진행이 되는데 인강 선생님들도 똑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같은 시간에 문제를 올려드리지만 일을 병행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출은요. 화요일 날 18시까지가 제출이에요. 화요일 날 18시까지가 제출입니다. 색깔이 화요일 날 18시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인강 선생님들은 요 사이에 월요일 날 오후 2시고 그 다음날 오후 6시고 그래서 그 사이에 저녁 때든 언제든 편하실 때 하시면 되고 실시간을 꼭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쓸 때 직강 선생님들도 쓰고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시라고 똑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답안지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직강 선생님들은 드립니다. 직강 선생님들은 요 답안지 똑같은 것을 한 장 드리니까 준비하실 필요가 없지만 인강 선생님들은 있어야 되겠죠. 답안지에 쓰셔야 돼요. 답안지에 써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A4에 쓰는 거랑 줄공책에 쓰시는 분도 있고 그냥 갖고 있던 거에 쓰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분량이 달라지고요. 분량과 틀이 달라진다는 게 교육학 논술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6월부터라도 꼭 시중에 답안지를 작성하셨으면 좋겠고 요거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을 지금 인강에 첨부했기 때문에 우리 직강 선생님들도 혹시나 못 오시는 날 이런 날 있으시면 요거를 미리 출력해 놓으셨다가 출력이 이제 A4겠죠? 출력해 놓으셨다가 여기에다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성함을 쓰시게 되고 그 다음에 전공을 쓰시게 돼요.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성함, 전공을 쓰시면 다른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셔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 찍으면 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성함, 전공, 그 다음에 꼭 알람 맞추고 쓰기.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는 25분을 우리가 연습을 하고 실전 모의고사는 50분 알람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꼭 맞춰놓고 쓰시고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그냥 전자시계 말고 바늘시계라고 하죠. 나중에 공고문에 바늘시계 이렇게 써놨거든요. 바늘시계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연습이니까요. 전자시계보다 바늘시계 이렇게 보시면서 웬만하면 선생님들, 인강 선생님들은 시계가 분침이 12에 올 때 시작을 하셔서 25까지 오는 것을 경험하는 게 15분에 시작할 수도 있고 30분에 시작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연습상 항상 정각에 시작하셔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직강도 2시부터 2시 반 이렇게 보거든요. 2시 반부터 3시까지 보지 않고 계속 9시를 우리가 몸에다가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고요. 핸드폰이 좋으면 잘 찍으시면 뭐 앱을 안 쓰셔도 좋은데 글씨가 안 보이면은 채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스캔 앱을 사용하셔서 직사각형으로 잘 보이게 촬영해 주신 다음에 요것을 여기 있는 카카오 채널 문제에도 있어요. QR이.
그래서 카카오 채널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존에 한 번이라도 저한테 받아보신 분, 지금 오늘 새로 오셨지만 뭐 윌비스에서 행사했던 모의고사든지 뭐 저랑 한 번이라도 파일을 보내보신 분들은 괜찮은데 처음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처음에 성함과 전공을 보내주세요. 정연인데 뭐 음악 전공입니다. 한번 보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시험지를 그냥 계속 보내시면 돼요. 상관없다는 거죠. 누군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설정한 성함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 실명이랑 다를 수 있어요. 다르면 검색이 잘 안 돼서 처음에만 성함을 알려주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보면은 뭐 여러 가지 모양이 나와요. 막 사다리꼴, 삼각형, 뭐 잘린 사진 뭐 등등등등 나오는데 보셨을 때 직사각형 잘 하고 글씨 잘 보이나 확인해 주시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채점하다가 제 머리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도록 잘 올려주시면 됩니다. 쉽죠, 이거? 그래서 29일 날 미니 모의고사를 실시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30일 날 화요일 날 6시까지 제출을 하게 되겠죠. 직강 선생님들은 바로 제출을 하시죠. 그리고 채점이 그 다음 월요일까지 거의 맞춰져요. 근데 이제 채점을 할 때 순서가 있잖아요. 제가 채점하는 순서가 있어서 똑같이 내셔도 어떤 선생님은 화요일 날 냈는데 내자마자 바로 받아. 채점을. 내가 1번이 된 거죠. 검색할 때.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기다렸다가 못 받았다가 일요일 날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순서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맨날 일찍 받았는데 어떤 때 못 받았다고 해서 채점이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주일을 기다려주시면 일주일 안에 채점이 됩니다. 채점이 되면 네이버 카페에 석차가 올라가고요. 아이디로. 그 다음에 평균이 게시가 돼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뭐 성적, 평균, 시험 봐보신 분 알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험이랑 완전 의미가 없어. 근데 의미가 있는 게 있다. 참석. 참석은 의미가 있어요. 그 명단에 내가 이름이 있어야 돼.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너무 중요해서 제출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잘 두시고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생존, 독자생존 이런 거를 하는데요. 글쓰기에 알레르기가 있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얘 이름이 논술이기 때문에 논술은 좀 나는 글쓰기에 자신이 없고 글을 써본 적이 없고 그런 분들의 울렁증을 없애주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너무 잘 쓰는 분도 이 시험에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너무 글을 잘 써가지고요. 아주 막 수려하게 막 써가지고 서론이 막 6줄. 이렇게 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쳐내야 돼요. 오히려 없는데 아무것도 내가 바탕이 없잖아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만들어주는 거 너무 쉬워요. 근데 너무 잘하시면요. 이것을 알맞게 쳐내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서론을 3번만 하면 다 잘해요. 못하시는 분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개별적으로 카톡을 주고받을게요. 3번만 하면 돼. 본론 이제 2번 정도인데 본론은 사실 2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2번만 하는 거고요. 이거는 내용을 알아야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뭐 완벽하게 가져갈 수가 없다. 연결 문장 쉽죠? 연결 문장은 쉬워요. 그 서론에 나오는 대주제를 각 문단에 하나씩 연결해 주는 거라서 2번만 해보면 충분하다. 아실 수 있다. 그다음에 결론을 3번에 걸쳐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요것을 잘 보시고 여기에만 따라가면 별거 아니네. 이거 글쓰기가 아니라 틀에다가 내 이야기를 짜맞추는 거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이게 조금 어긋나거나 부자연스럽게 짜여졌다고 해도 감점이 없습니다. 점수만 잘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 100일장 나갈 거 아니고 내가 글 잘 쓴다고 뭐 상 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깎이지 않게 글 쓰는 것을 여기서 만들어 드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되고요. 요거는 숙제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직강을 들으셨는데 화요일 날 이제 복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얘는 수요일 날 18시까지 제출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의무 제출이 아니라 선택 제출이라고 해놨어요.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 중에서 계속 만점 받는 분이 있어요. 재작년 만점, 작년 만점, 올해 만점. 근데 계속 들어요. 전공 때문에. 감을 잃지 않으려고. 그런 분들은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는 강의 쫙 넘겨버려요. 서론, 결론 어차피 쓸 줄 알잖아요. 연결 문장.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할 필요가 없고 초수는 반드시 해야 돼요. 초수 반드시 해야 되고 글쓰기에 울렁증이 있다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하시고 교육학 공부를 해봤지만 16점 이상 맞아본 적이 없다. 나는 항상 16점 밑으로 점수가 나왔다. 이런 분들은 글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것을 하시고 꾸역꾸역 내가 잘하는데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 시간에 전공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데 미니 모의고사랑 똑같은데 한 문단 글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학습지가 나오면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올해 시험은 올해 시험이요. 색깔이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요. 작년, 재작년은 한 18점 정도 받으면은 굉장히 잘 본 점수예요. 교육학을 잘 본 점수. 아무리 교육학을 날고 길고 뛰고 해도 사람이 그 시간에 딱 가서 50분, 아니 초안 쓰는데 13분을 쓰기 때문에 실수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교육학 박사든 누구를 갖다 앉혀놔도 사실은 20점 맞는 거는 쉽지 않다. 그 누구에게도. 그래서 겸손하게 18점 정도 받으면 교육학에 후회가 없다. 점수를 굉장히 시험을 잘 봤다. 라고 판단을 해요. 작년, 재작년, 그 작년. 다 돼. 근데 올해는 이게 몇 점으로 내려갔냐면요. 이게 한 15에서 16점으로 내려갔어요. 교육하기 어려웠다고 얘기 들으셨잖아요. 15점, 16점 정도 받으면 한이 없는 거지. 15, 16점 정도 받으면 교육학을 굉장히 잘했다. 나머지 문제는 전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3점 이하면은 문제가 있다. 글쓰기나 아니면 개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3점 이하 수험생은 이런 것들을 필히 채워가셔야 돼요. 채워야만 실력이 늘고 내가 해봤으니까 쉬울 거야. 눈으로 보는 거랑 쓰는 거는 굉장히 달라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올해는 합격선이 제가 말씀드렸죠. 13.67붙어 있다고. 13.67도 1차 합격했고요. 20점까지 있어요. 20점은 거의 없어요. 지금 20점 중에 합격 수기 쓰신 분도 하나 있고 2차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조심스러워서 20점들이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많지 않다. 작년에 비해서 많지 않고요. 올해는 15점, 14점, 16점, 17점 다 우수한 점수입니다. 근데 어떻게 시험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보실 때 전공은 내가 80점 받아버려야지, 교육학은 20점 받아버려야지 하는 순간 굉장히 공부가 피곤해져요. 놓칠 수가 없어. 다 얘기하는 유인물도 다 받아야 되고 남의 소문도 다 들어야 되고 굉장히 공부가 복잡하고 인생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걸 보시지 말고 커트라인을 봐야 되겠죠. 커트라인을 봐야 돼. 내 전공마다 커트라인 다르잖아요. 내 전공, 내 지역의 커트라인이 올해 몇 점이었는지 보고, 그럼 교육학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점만 보시라는 거죠. 15점에서 내 점수가 몇 점 빠졌나, 점수가 어디서 빠졌는지 보고 그걸 채우셔야 돼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15점은 올해 받았어요. 근데 전공이 교육학이 20점 만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교육학을 5점 외워야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올해 15점이었으면 교육학 괜찮았어. 그러니까 결국에 뭘 해야 돼요? 전공을 점수를 더 따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 교육과정 평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과정이랑 평가가 굉장히 붙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붙어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짜져 있고요. 행정.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대부분 이제 거의 중요한 거 다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방법. 사회, 심리. 이렇게 이제 중요한 내용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바로 연결해서 해볼게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개발, 유형, 실제 이렇게 되어 있고 Q&A 어디 가는지 말씀드렸어요. 네이버 카페에 가서 교육과정 평가가 같이 있어서 그거 보시면 됩니다. 개발, 유형, 실제 중에서 개발이랑 유형이 가장 중요해요. 실제는 외울 만한 건 없어요. 이해를 하면 비벼서 쓸 수 있는 내용이 주로 많고요. 교육과정의 개발이랑 유형은 모르면은 못 쓰거나 용어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교육과정 개발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가 선생님의 오늘 에너지 점수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100점이 에너지면 선생님의 에너지 점수는 오늘 몇 점이세요? 70점. 첫날인데 선생님은요? 80점. 저 200점이요. 오늘 200점. 오늘 넘쳐야지 언제 넘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점수를 딱 써보세요. 저는 오늘 200점이라고 쓸 거거든요. 책 표지에다가. 그리고 한 교육 사회 할 때쯤 다시 들어와 보세요. 그럼 내가 얼마나 지쳤고 처음에 열정이 어땠는지 느껴지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꼭 이걸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공부하시면서 계속 끄적끄적 하세요. 동기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200점으로 시작하거든요. 선생님들 오늘 좀 80점, 70점들은 밥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점수를 올려놓고 시작해야 돼요. 오늘이 제일 눈빛이 좋고 이글이글한데 점점 갑자기 아프신 분들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이거를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저는 그런 표현 좋은데 스님이 도 닦듯이 하거나 태양이 뜨듯이 해야 돼. 이유 없어. 그냥 공부를 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면 하루에 1시간은 교육학. 하루에 1시간은 최소죠. 하루에 1시간은 교육학. 강의 들으면
강의가 4시간이었으면 복습에는 최소 2시간. 요 정도로 시간을 배분하시고 그냥 꾸준히만 가면 돼요. 제가 꾸준히 할 거니까요, 매주. 선생님들이 그냥 꾸준히 가면 별로 고통스럽지 않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모이면 엄청 많게 선생님들에게 눈덩이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에서는요, 교육과정의 어원, 이거 쉽죠? 왜 교육과정 이렇게 생겼는지 교육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서 빼버렸고요. 오늘의 꽃은 이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은 끝까지 선생님들에게 문제로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학자의 어떤 모형, 이거 왜 하는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그래서 오픈형 문제가 많이 나와서 오픈형 사고력 문제가 많이 나와서 교육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어려워서 거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 것 같으니까 사고력을 잡으러 가야지. 근데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문제를 보면 다 오픈형이에요. 다 사고력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장점, 단점, 개념, 명칭에서 대부분 시험 문제가 나와요. 아까 15점만 맞으면 우수한 점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올해 CAT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저 언급은 하긴 했지만 없어. 그 2점 날라갔다. 상호작용 문제를 물어봤는데 뭐 교사랑 학생이랑 교사 쉬운데 학생이랑 매체는 어려워서 날라갔다. 그럼 13점 날라갔죠. 거기다가 서술을 잘못해가지고 B끝 뭐 2개 날라갔다. 15점. 합격선이에요. 합격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지 마시고 지금 2단계에서는 굉장히 공고하게 기본적인 내용을 보고요. 문해력이 낮아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결국에는 읽어야 돼요. 문해력이 낮은 애기들이 뭐 해요? 책을 읽잖아요. 도서관에 가고 뭐 영어 리딩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원서 중에서 선생님들이랑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딱 한쪽으로 해서 약간 문해력을 기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랑 행복한 교육에서 좀 더 중요하게 문제를 많이 뽑을 거예요. 행복한 교육이랑 읽는 원서를 통해서 사고력 문제를 잡아가는 거고요. 개념은 똑같아요. 오히려 더 간단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개념은 더 간단하게 털었어요. 털어서 요거 잡아놓고 사고력은 사고력대로 잡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교육과정의 개발로 갔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보라색이고 쪽수가 써있죠. 그래서 보라색 책에 몇 쪽인지 나와 있고요. 교육과정 개발에 오늘 배워야 될 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하나를 배우는 게 진도고 한쪽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잘해야 되는 게 따라 그리기, 따라 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따라 그리고 따라 쓰다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다 보면 자동 암기가 돼요. 교육학 공부가 암기를 요하진 않죠. 근데 암기를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게 빈 칸이 있다는 것은 따라 그려보고 따라 써보라는 거죠. 오늘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복습을 하고 나서 얘를 똑같이 여기다가 그려보겠죠. 그럼 그려보면 아 그래 생각이 날 거야. 쿠렐에 이런 거라 그랬어. 교과학습자 사회가 있다 그랬어. 이렇게 마음 편하게 굴러가는 부분이 있고요. 따라 쓰긴 쓰는데 되게 찝찝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찝찝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책을 읽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복습의 방법인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어떤 게 편한지 알아보려면 반드시 따라 그리기를 해보셔야 되고 모형은 그렇습니다. 따라 쓰기도 해보셔야 된다. 교육과정의 기초,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교육과정이라는 영역 자체는 이 전체 영역은요. 선생님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는가?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배워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내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컨텐츠, 무엇. 그죠? 그럼 그 다음은 평가니까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심리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떤 발달 과정을 거치는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교육과정이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전략을 포함하는 활동 계획이나 문서다. 자, 1교시 교육학을 이렇게 공부를 가르칠 거예요. 하는 계획이라는 거죠. 그럼 그냥 말로 하는 계획일 수도 있고 이 책이나 제 커리큘럼처럼 문서로 되어 있는 계획일 수도 있겠죠. 근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중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해당되는 것이 교육과정이다. 커리큘럼이라는 용어가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얘는 라틴어의 어디서? 쿠레레. 우리 직강 선생님들 복화술이 아니에요. 소리를 내셔도 돼요. 뭐에서 유래한 거예요? 쿠레레. 어차피 인강에는 안 들어가요. 제 목소리만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내 귀에 들려가서 내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쿠레레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말이 따닥따닥
딱딱딱딱딱딱딱딱딱 하는데 처음에는 교육과정이 뭐야? 그럼 이 말이 달리는 길이야. 말이 달리는 코스야. 명사적인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거 뭐 교육과정 배우고 사철학 배우고 뭐 우리 뭐 배우죠? 사철학 배우고 생활지도 및 상담 배우고 교육과정 배우고 교육평가 배우고 그것이 교육과정이야. 이렇게 했는데 후세에는 그럼 뭐해? 배우는 게 없는데. 교육 사철학 생활지도 및 상담을 제가 했죠. 근데 안 들은 사람이 분명 있죠. 인강에도 있어. 그럼 그 선생님은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거는 커리큘럼으로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학생의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가르치는가? 생활지도 및 상담, 뭐 사철학을 가르치고 교육과정을 가르쳐요. 이거는 누구의 입장이에요? 교사. 교사 입장이죠. 교사 입장에서 1 가르치고 2 가르치고 3, 4, 5, 6, 7, 8, 90 할 거야. 근데 애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은 1, 2, 3, 4, 5, 6, 7, 8, 90을 가르치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3, 5, 7 이런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 시간에 졸거나 뭐 애들이 연애하거나 그죠? 뭐 어디 저기 인생 네컷을 찍으러 가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 그런 의미이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이 뭐냐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을 하는데 교육 과정이 뭐야? 교육 사철학, 교육 생활지도 및 상담, 교육 과정 이건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 하나하나가 다 교육 과정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듯이 첫 번째는 과목 아니야? 그럼 학생들은 국어, 수학, 도덕, 국도사, 수가실, 체음이 뭘 배우잖아요. 그럼 그것이 커리큘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처음이라서 눈이 이글이글.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2번에 이제 배경 지식이에요. 뭘 알아야지 쓸 수 있으니까. 2번은 그게 뭐야? 결국엔 계획 아니야? 1월 달에는 사철학하고 뭐 2월 달에는 평가하고 계획 아니야? 그 교육과정은 계획일 거야. 이런 입장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럼 뭐해? 학생들이 경험을 하는 게 커리큘럼 아니야?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세 번째는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겪는 경험이 곧 교육과정이다. 그럼 생활지도 및 상담을 안 들은 분한테는 그거는 교육과정이 아니야. 교육과정부터 시작했으니까 교육과정만 경험이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원하는 것을 후세에게 만들겠죠. 교육사회학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 이제 학교는 수많은 제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내고 또 찍어내는 그런 도구로서의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이건 약간 사회학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과정을 본다는 거죠. 배경 지식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교육과정 결정에 세워서 이건 별표 나왔어요. 이건 좀 중요하다는 거죠. 교육과정을 이걸 가르칠까 무엇이라 그랬잖아요. 무엇. 그럼 무엇을 가르칠까에 누가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무엇을 가르치는 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교육과정을 결정할 때 학문이니까 뭘까요? 교과 맞습니다. 그래서 교과를 고려하게 되겠죠. 우리 수학 교과에서는 뭐 통계가 있고 잘 모릅니다. 제가 확률이 있고 뭐 도형이 있고 연산이 있어요. 우리 학문에서는. 그럼 교육과정을 만들 때 걔를 미니 버전으로 집어넣겠죠. 우리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애들한테도 그래프를 가르치겠죠. 우리 교과에 도형이 있어요? 그럼 애들한테도 도형을 가르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결정하는 이유는 교과를 고려하기 때문이고 다른 말로는 학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학습자죠. 학습자라고도 하고 교육학에서 뭐 학생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쓰기도 하죠. 학습자, 학생 개인인데요. 애들이 배울 수 있는 내용을 교육과정으로 해줘야 되겠죠. 도형을 가르쳐주고 싶지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도형을 너무 어려워해요. 그럼 도형을 가르칠 수가 없겠죠. 그럼 결정할 때 학생의 발달 수준이나 학생의 준비된 태도를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학습자고요. 세 번째는 사회죠. 그래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 요즘 사회에서
미래 인재를 기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래 인재는 뭐 기기를 잘 다뤄야 돼요. 에듀테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학교에서도 컴퓨터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입장으로 나가겠죠. 요거는 사회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교육과정 결정의 세 요소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세 가지가 뭐뭐 있어요? 교과, 학습자, 사회. 좋습니다. 그럼 얘를 제가 삼각형으로 이제 기억하기 쉽게. 선생님들이 글씨만 보고 기억하면 기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삼각형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교과의 입장, 학습자의 입장, 사회의 입장이 있는 건데 이 입장이 일치할 수도 있고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삼각형이 학습자만 생각해서 이렇게 학습자 이렇게 찌그러질 수도 있고 사회 쪽으로 찌그러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 세 개가 교육과정 결정의 요소이다. 그럼 이 중에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2022 개정 교육과정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힘이 실렸다고 생각하세요? 2번, 학습자다. 왜? 이 교육하기 어려운 게 잘 대답을 했는데 왜? 이거를 자꾸 시험에 내요. 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얘기했대요. 교육과정에서. 맞아요. 그럼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얘기했다는 거는 학습자를 고려한 거네요. 그러면 2번만 답일까요? 또 몇 번이 답이 될 수 있어요? 3번 답이 될 수 있어요. 왜? 네? 왜? 뭐가 있을까요? 역량을 강조하지 않아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이러이러한 역량을 길러라 막 개정교육과정 나오잖아요. 그거는 사회가 요구하는 걸 수도 있겠다. 또는 민주시민을 양성해라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사회에 되는 거네요? 그럼 1번 어때요? 교과. 교육과정에 있나요? 있잖아요. 선생님들 각 교과의 그 교육과정 강론을 보시면 쫙 써있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하나만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균형이 어디가 더 강조가 되는지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 거죠. 그중에서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뽑아보라고 하면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경험 중심 교육과정. 기출 2관왕입니다. 기출 2관왕.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는 거죠. 애들 보고 해봐라, 만들어봐라, 그려봐라. 그러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활동 중심,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 대표적으로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이다. 밑줄 친 것까지는 중요해요. 밑줄 안 친 건 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제 교과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교과를 중심으로 한 거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 이름이 똑같죠.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나오게 되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 하면 학자 이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브루너, 그죠? 브루너. 그러니까 브루너가 학문의 그 토대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학문의 원리가 있다.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있어. 그것을 초등학교 때 쉽게, 중학교 때 조금 더 어렵게, 고등학교 때 더 어렵게 이렇게 해서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가르치게 되죠. 이거 세 개는 지금 밑줄 친 거 중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 교과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다 기출이에요. 기출인데 요즘 또 나오는 추세니까 얘 세 개가 기출이고 인간 중심 교육과정만 안 나왔어요. 이론이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럼 이 교육과정이라는 게 한 덩어리인데, 큰 덩어리인데 교육과정 분권화라는 게 있고 교육과정의 층위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교육과정의 분권화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권력을 나눠서 가진 거예요. 그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은 여기다가 누구라고 쓰시면 돼요. 누구냐? 이 교육과정을 만든 놈이 도대체 누구냐? 1번은 제일 높은 거니까 국가교육과정이겠죠. 무슨 교육과정이요? 국가교육과정. 이거 중요합니다. 국가교육과정입니다. 누가 만들어요? 누가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요? 교육부가. 교육부가 돈을 내고요. 누구한테 만들으라고 던져줘요? 평가원 또는 다른 과목에 따라서 다른 대학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렇게 교육과정을 만들 건데 너네 중에 누가 만들래? 그러면 이제 막 내겠죠. 그 중에서 프로젝트가 딱딱 됐어. 평가원이 가져가기도 하고 아이 대학교가 가져가기도 해요. 그럼 교육과정을 만들겠죠. 그거는 국가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초중고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공통의 교육과정입니다. 이거는 국가가 만든 거예요. 제일 파워가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겠죠. 한 5년 주기로 만들죠. 아무리 짧아봐야. 그러니까 거의 5년이 걸리는 거예요. 교육과정 만들고 교과서 쓰는 데까지. 그러면 만들어서 딴딴 2022 개정교육과정입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과정. 지역에서 놀지 않는다. 지역에 뭐 서울교육청, 울산교육청, 뭐 경북 어디 제주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똑같이 가르치는데 우리 시도에서는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라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지역 특수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얘는 초등에서는 기출이에요. 초등 교직 논술에서는 기출이고 우리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일반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전국 공통으로 교육과정을 쫙 내려보내니까 장점이 있겠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통일성. 좋습니다. 통일성. 자, 통일성이란 뭐냐면 2025년에 쫙 시작한다. 이런 게 통일성이죠. 그 다음에 어느 중학교든지 중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다. 고등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다. 뭐 이런 건 통일성이 있어요.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연계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초중고를 다 교육부가 주무르기 때문에 연계성. 초등학교 때에서 배운 거 부드럽게 중학교로 올려보내고 중학교에서 배운 것을 부드럽게 고등학교로 올려보내는 통일성이나 연계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지역교육과정은 장점이 써있네요. 장점이 뭐예요? 그렇죠.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인천의 교육청, 인천의 그런 정책을 보면은 다문화에 대한 고민이 많이 담겨 있어요. 경기도 거를 보면 통일교육이 많이 담겨 있어요. 다른 데보다 파주 가깝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서울을 보면 뭐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지역마다 약간의 특색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학교 교육과정, 그러니까 단위학교 교육과정이죠. 선생님들이 발령받으시는 그 학교에 이름이 들어있는 뭐 노량이면 노량중학교, 윌비스면 윌비스 고등학교에 다 각자 교육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과정은 장점은 학생, 학부모, 교사를 아니까 우리가 아니까 이 사람들의 교육적인 필요를 반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는 거잖아요. 첫 번째, 국가,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단위학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랑 헷갈리시는데 두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의 층위라고 해서 이게 레벨이라고 아예 써있어요. 소경희 선생님이 쓰신 책에 있는데 레벨. 교육과정에는 레벨우가 있어, 레벨. 엘리베이터처럼 레벨이 있는데 얘는 후가 아니라 어떤 교육과정이냐는 걸 말해보는 거예요. 어떤 교육과정이냐? 교육과정이 how야, how. 어떤 교육과정이냐. 첫 번째는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 계획된 교육과정이 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이렇게 할 것이라고 문서로 돼 있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계획된 교육과정이 있다. 학교로 아직 가지 않았다. 계획이니까 뭐로 남아있다? 문서로 남아있다. 문서. 여기부터 어려워하시는데 자, 그럼 얘는 계획이니까 의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말이 많아서 헷갈려. 계획된 교육과정은 문서에 담겨 있고 문서는 심심해서 쓴 게 아니죠. 의도가 있어서 쓴 거죠. 그래서 얘를 의도된 교육과정이라고 말해요. 제가 이름 붙인 게 아니에요. 이건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획을 누가 갖다 날라요? 교사. 선생님들이 그걸 나르려고 강론, 총론을 보는 거잖아요. 외우고. 선생님들이 갖다 날라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교사가 날라. 나르는 거는 드디어 문서에서 학교로 짠! 실행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된 교육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사입니다. 교사가 학교에서 실제로 전개를 해. 내가 가져간 임용고사 볼 때 열심히 공부한 외운 내 강론을 학교에 가서 펼쳐주겠다. 전개된 교육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의도를 갖다 날랐죠? 전개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학생한테 가면요. 학생은 경험을 해요. 교육과정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실현된 거. 드디어 교육과정이 실현된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층이나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근데 이걸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내면요. 국가나 지역이 나오면 그 다음 학교가 나와야 되는데 경험된 교육과정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교사 학생이 나오면 그 다음 문서가 나와야 되는데 국가교육과정을 꺼내세요. 3, 3이라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문맥을 보고 이해를 하면요. 쉬워요. 누가 만들었냐 물어보는 건지 어떻게 구현됐는지 물어보는 건지 맥락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잘 이해하셔야 되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마인드맵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쿠렐에 공부했고요. 결정의 요소, 교과, 학습자, 사회 하면 어떤 도형이 떠오르죠? 삼각형. 삼각형 중에서 요즘 뭐를 맨날 강조해요? 학생. 주로 학생을 강조해요. 근데 만약에 국가의 위기가 나오잖아요. 뭐 우리가 전쟁이 난다든지 막 무슨 큰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교육과정이 학생이 아니라 사회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애들이 너무 놀아가지고 막 학력이 막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교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 세 가지를 공부했고요. 교육과정 수준이 의도? 의도는 다른 말로 뭐예요? 문서. 의도한 거를 계획한 걸 문서잖아요. 전개? 가르친 거죠. 누가? 교사가. 실현된 교육과정은 누구한테? 학생이. 이런 수준, 레벨이 있다.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얘랑 얘는 좀 중요한 거예요. 계속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무엇이냐? 이제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육학에서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는 꼭 이건 알아야 된다. 정리해보면 오늘은 20개입니다. 20개를 넘지 않아요. 4시간 강의에서 20개를 넘지 않고 오늘 1번을 했어요. 1번 쓸 수 있을까요? 교육과정 결정의 3요소 교과, 학습자, 사회. 쉽죠? 쉬워요. 쓸 수 있어요. 이거 하나 했어요, 지금. 그럼 그게 연결돼요. 저 계속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다 답이 있어요. 어디에? PPT에. 그래서 이렇게 답이 있고요. 얘는 알아야 돼. 지금은 너무 쉽네. 에이, 초등학생도 하겠어. 근데 이게 늘어지잖아요. 강의가 이런 강의가 17번 있어요. 개념.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서 17번을 해야 내용이 완성되거든요. 그럼 17번이 지나고 나면 생각이 안 나. 저도 가끔 얘를 다시 보면 제가 맨날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전공까지 하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퀴즈렛을 작년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퀴즈렛 앱을 깔거나 인터넷에서 퀴즈렛 치면 검색창 돋보기가 나와요. 그 돋보기에다가 1교시 교육학 또는 뭐 정연 이렇게 치면요. 그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앱을 활용하셔가지고 그냥 노는 시간에 공부하기 싫은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밥 먹을 때 공부하라고 하면 안 되죠. 이동하는 시간에 TV 볼 때 가끔 얘를 손으로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잊지 않게 복습을 하는 용도예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카드놀이처럼요. 이게 돌아가. 그래서 낱말 카드가 돼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리고 탁 누르면 답이 나와요. 계속 복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하기 테스트 뭐 줄긋기도 있어요. 막 카드 맞추기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를 화장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구 기다릴 때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금방금방 해요. 20개는 금방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공부한 거 20개 금방금방 클릭을 해요. 그럼 얘랑 얘 사이에 얘만 딱 외우는 게 아니라 얘와 얘 사이에 왜 선생님이 누구는 안 넣었지? 이런 것도 되겠죠. 선생님은 수업을 쫙 통으로 들었는데 통 중에 20개만 들어있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었는데 떠올리시면서 복습이 되는 용도예요. 그래서 1번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어, 학습자 이런 단어들은 교육 방법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형광펜으로 좀 쳐놓으셔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형광펜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 교육과정이 이런 거다. 이런 층위가 있다. 뭐 이런 결정 요소가 있다. 이렇게 배경을 했고요. 이제 드디어 따단 교육과정을 개발해 봅시다. 사실은 교사가 안 하죠. 교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손대지 않죠. 근데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보자. 그럼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에 따라서 무엇을 가르칠 건지 정하고 무엇을 정했으면 어떻게 가르칠 건지 방법을 교수학습 과정을 하고 그걸 잘 가르쳤는지 평가를 하게 되겠죠. 모든 교육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얘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표, 내용, 그 다음에 방법, 평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방법이랑 평가는요. 다른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 방법 있잖아요. 다른 영역이 있어요. 이 책 안에. 교육 평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두 개는 다루지 않고 교육 목표랑 내용 선정 및 조직만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국토대장정을 간다. 제가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제가 가려고 막 대학교 때 막 준비를 했는데 제가 제일 체력이 센 여학생이었는데 지금도 제 나이에 제 친구 중에 저보다 체력이 센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체력으로는 자신이 있는. 그래서 항상 수험생들한테도 저만 이기면 된다. 체력으로. 제가 계속 강의에 나오잖아요. 안 쓰러지고. 작년에 한 번도 날짜 어기지 않고 다 나왔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합격해요. 근데 저보다 더 병이 나시더라고. 그래서 저보다 더 건강하시면 되는데 제 친구가 더 건강해 보이는 그 친구가 국토대장정에 갔다 와서 발톱이 빠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포기했는데 아무튼 국토대장정을 간다는 목표를 정하자. 목표를 정하면 어느 도시를 찍을지 내용을 정하겠네요. 그 다음에 걸을지 자전거를 탈지 뭐 차를 탈지 방법을 정하겠죠. 돌아와서 국토대장정이 어땠는지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 목표 내용 방법 평가는요. 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틀이에요. 논문을 쓸 때도 쓰시는 틀이고 영역에서도 쓰시는 틀이기 때문에 별로 뭐 쓸 거 없을 때 뭐 2가지를 써라 3가지를 써라 쓸 거 없을 때 가져다 쓰시기 좋은 거라서 목표 내용 방법 평가라는 흐름은 잘 알고 계시면 좋다.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우리 교육 목표의 기능 및 역할이라고 써 있는데 기능이라는 건요. 이런 일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기능을 물어보면 어려워하시거든요. 교육학에서 기능을 2가지 얘기하라. 뭔 일을 하냐, 뭐에 써먹는 물건이냐 그 얘기예요. 그 목표는 방향을 제시해요. 일로 가자는 거잖아요. 방향을 제시하니까 내용도 선정도 조직을 하는 기준이 돼요. 그 목표를 가지고 평가할 거 아니에요. 국토대장정을 한다고 해놓고서 서울만 돌다가 끝났어. 그럼 평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목표는 곧 평가 기준이 돼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해요. 마지막으로 목표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재를 가르칠 거예요 하고 목표가 있으면 학부모랑 상담을 할 수 있죠. 학생하고도 우리 학교는 이런 인재를 요구한다. 상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죠. 근데 뭐가 없다면 우리 학교가 학력인지 인성인지 뭔지 뭐가 없어. 그러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원활한 장점도 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럼 목표 진술해 준 거. 목표는 진술해 준 거 이러면 어려운데 목표가 이런 조건을 갖춰야 돼요. 결국에는 목표가 갖춰야 될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제일 많이 쓰실까요? 언제 이런 걸 고민하게 될까요? 목표의 조건. 지도안 쓰실 때요. 지도안 작성하시잖아요. 지도안을 쓰거나 수업할 때, 수업 공개하려고 지도안을 쓸 때 목표가 제일 어려워요. 뭘 가르칠 건지, 그리고 목표를 정하면 거의 반은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할 때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목표를 골라야 돼요. 한 개만 해당하면 안 되고 1번부터 6번까지 다 합당해야 돼요. 목표의 조건이다. 교육 목표의 조건. 이 교육 목표는 1시간의 교육 목표일 수도 있고 우리 한 학기, 뭐 1년의 교육 목표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해서 1번, 2번은 제가 빨간 박스를 쳤잖아요. 그거는 1번, 2번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거의. 3, 4, 5, 6번은 이해하시면 되고 복습할 때 1번, 2번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1번은 뭘까요? 구체성입니다. 뭘 원하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체성은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행동 용어로 진술을 해라. 행동 용어 이따가 조금 더 나올 건데 원서도 보여드릴 건데 행동 용어는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용어를 말하는 거예요. 학생이 진심으로 느끼는 것이 목표다. 그럼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어떻게 알아? 가서 심장을 만져봐요? 잡혀가겠지. 그러면 안 돼, 요즘은. 심장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목표라는 거는 정확하게 눈으로 관찰이 가능한 그런 용어로 진술을 해줘라. 구체적으로. 역사에 대한 역사교육,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체성이 있고요. 2번째는 실현 가능성인데 아무리 좋은 목표여도 학생이 자기 능력 수준과 자원의 이용 가능성, 우리 학교에 용기구가 없다든지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학 선생님이 굉장히 거창한 실험을 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가 안 돼요. 없어. 체육 선생님이 축구볼을 가르치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 축구볼 골대가 없어. 그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을 봐야 된다.
세 번째부터는 힘 빼고 천천히 보면 되죠. 적합성. 학생과 사회의 욕구와 매력의 적절 특정. 그러니까 학생한테는 학년 수준에 맞냐. 그 내용이고요. 4번 타당하냐.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배우는 것이 타당하냐. 5번에 포괄성. 학습자의 사소한 말투, 사소한 지식이 아니라 행동 특성 전반의 변화를 포함하냐. 그 다음 뭘까요? 일관성. 맞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모순이 없고 철학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거 먹는 거 못 먹어봤어요. 떡을 좋아하는데 떡순인데 이거 못 먹어봤어요. 떡이 경단에 딱 꽂은 거잖아요. 이게 자꾸 나오는 게 일관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교육학 전반에서. 아까 봤던 틀이 있었죠. 목표, 그 다음 내용, 방법, 평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계속 그런 걸 말해요. 수업이랑 평가의 일관성이 있냐. 그런 거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지. 3, 4, 5, 6번? 읽어보니 별거 없네. 이해하고요. 1, 2번 정도는 교육목표 진술의 증거가 뭐예요? 그럼 대답할 수 있어야지.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외우지 않아도 그죠? 이거는 그냥 이해하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구체성은 집요하게 계속 뒤에 나와요. 교육 방법에도 나와요. 그래서 1번이에요.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중요한 거 정리하는 거죠. 퀴즈레스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교육 목표 진술의 증거가 무엇이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볼게요. 그래서 교육 목표의 진술의 증거는 구체성, 실현 가능성이다. 들어가 보시면 퀴즈렛에 제가 중요한 단어의 색깔을 다르게 해놨어요.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그 단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이제 교육 목표의 분류인데 원래는 인지적인 거, 정의적인 거, 심동적인 거가 있어요. 우리 인지적인 거, 정의적인 거, 심동적인 거. 다른 말로 하면 교육과정에 보면 지식, 기능, 태도를 길러라. 또 지덕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의적인 거랑 심동적인 것은 교육학에서 큰 의미가 없어요. 정의적인 거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심동적인 것은 교육학이랑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인지적인 거 하나만 지금 살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인지적인 거 요거는 아셔야 되는데 교육 목표에서 대부분의 교육 목표가 인지적인 거잖아요. 뭐 생물에서 무슨 현상을 알든 수학에서 무슨 원리를 알든 뭘 하든 대부분의 인지적인 것을 공부해서 많이 가르치죠. 인지적인 영역에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의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인지적으로 어려운 목표가 있을 거고 엄청 쉬운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한 맛부터 매운맛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지적인 목표가 아주 순한 맛부터 매운맛까지 있는데 위에 있는 거는 쉬운 거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블룸. 그래서 이것을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다라고 말하고 어떤 영역이요? 인지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려갈수록 복잡합니다. 그럼 제일 쉬운 거 첫 번째는 지식이다. 지식은 사실, 개념 등 이미 배운 내용을 그냥 기억했다가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누구예요? 블룸. 누구라고요? 블룸. 그럼 이거 유치원생 제가 갖다 놓고 누구라고? 그럼 걔가 블룸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걔가 뭘 알고 대답해요? 모르고 대답해. 블룸을 듣고 그냥 모르고 대답했잖아요. 제일 쉽다는 얘기죠. 지식. 재생이에요. 재생. 듣고 바로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식을 바탕으로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번역이나 해석이나 추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블룸이 아니라 블룸에 인지적인 게 있는데 이거는 지덕체 중에 지혜에 해당한데 내가 번역하고 해석하고 추리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해했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뭘까요? 적용. 맞습니다. 적용은 좀 더 어려운 거예요. 적용이 쉬우면 바로 문제를 풀어버리죠. 전공이나 교육학이나 문제를 푸는 건 적용이죠. 이건 다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은 좀 어려워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추상적인 사태에, 구체적인 사태에 적용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태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적용이라 그래요. 나 적용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분석. 논문 쓸 때 많이 하는 거예요. 주어진 자료를 분해, 부분 간의 상호관계, 조직 방법을 발견해. 그래서 여러 사람이 얘기한 것을 얘는 이런 거고 묶어보는 거죠. 요거는 이런 거고 요거는 이런 거다 하고 하는 분석이 있고요.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종합하는 게 있어요. 종합. 여러 가지 요소나 부분을 전체가 하나가 되도록 묶어보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뭐 모형을 배울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뭐 타일러, 타바, 뭐 스킬백, 뭐 등등등등 모형이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모형을 배웠는데 이 중에서 타일러랑 타바는 목표를 중요시하는 모형이구나 라고 묶을 수 있다면 이거는
좀 더 잘하는 거죠. 좀 더 고차원적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종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뭐를 해요? 평가를 하게 돼요. 종합평가는 거의 교육학에서 마지막 단계는 종합평가다. 그래서 제가 해놨어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종합평가다. 마지막엔 대부분 평가를 해요. 수업에서도, 단원에서도, 어디에서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블룸, 그러면 지식을 이해하고 종합평가한다. 대부분 앞이나 뒤를 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지식 이해 종합평가는 가져가자. 중간은 빼더라도. 제가 블룸하면 그 다음 걸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외워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알겠죠? 블룸? 지식을 졸리고 졸린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블룸? 지식을 이해하고 종합평가한다. 집에 가다 하세요. 저기 버스 타고 가다가 블룸? 그럼 친구가 지식을 이해하고 종합평가한다. 그러면 다 외웠잖아요. 복습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했습니다. 넘어가 되죠?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했어. 퀴즈를 넘어갔어요.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인데요.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뭘 가르칠지 뽑을 때 어떻게 고를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를까? 이 중에서 1번, 2번이 기출입니다. 기회의 원리와 만족의 원리는 기출인데 기출은 쫙 모아놨다가 숨은 기출 찾기 때 쫙 펼칠 거예요. 그래서 기출은 지금 하나하나 다 풀진 않고 뒤로 보낼 거예요. 쫙 기출 시리즈로 올해는 숨은 기출 찾기로 다 빼놨어요. 근데 이제 기회의 원리가 뭐냐? 교육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럼 교육 목표 달성이 구구단으로 문제, 수학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기회의 원리에서는 어떻게 기회를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충분하게 줘야 돼요. 충분하게. 응? 시간이라기보다는 충분한 기회를 주라는 얘기예요. 충분한 기회. 띵트를 뛰라고 했어요. 체육 선생님이. 한 번 뛰어보라고 그러고 또 그 다음 평가하면 안 되죠. 계속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기회의 원리에서는 여기에 없지만 충분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흠뻑. 애들이 내가 잘 배웠어 라고 느낄 만큼. 충분한 기회를 줘라. 두 번째는 배웠더니 만족을 느끼더라. 그 만족이라는 거 다른 말로 바꿔보면 재미있게, 흥미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가능성의 원리인데 학습자 현재 수준에서 학습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능력이나 발달 수준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거를 뽑아라. 뭘 가르칠지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뭘 뽑을까? 충분하게 기회를 줘라. 만족스럽게 해줘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뽑아서 교육 내용으로 해줘라. 그 다음 4번에는 1. 목표. 다 경험의 원리를 줘라. 만약에 목표가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다. 그러면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중요한 거야? 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그럼 무엇을 해줘야 돼요? 자기주도적인 학습 노트를 써보라고 한다든지, 자기 평가를 해보라고 한다든지, 너가 너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한다든지, 다양한 걸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4번, 5번. 하나의 경험은 심지어 하나의 경험만 해도 다양한 성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좋겠다. 우리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일타쌍피라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일타쌍피. 한 번 했는데 너무 지금 저급한 표현을 써가지고 앞에 선생님 빵 터졌어. 일타쌍피. 1경험을 해서 다성과의 원리를 가져오면 좋잖아요. 하나를 내고 뒤집었는데 먹을 게 없어. 이러면 안 되지. 교육에서는. 망한 교육이지. 하나를 해서 조커까지 가져와야 돼. 하나의 학습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습 결과를 유발하는 동시학습의 원리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4번과 5번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보면 4번과 5번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6번은 타당성의 원리, 교육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7번, 중요한 걸 당연히 뽑아야 되겠죠. 우리 학문에서 중요한 걸 뽑아야지 변두리를 뽑아서 가르치면 안 되겠죠. 8번, 실생활에 유용한 거면 좋겠죠. 9번은요? 전이의 원리. 아이들이 써먹을 수 있는 좋은 거를 해주면 좋겠죠. 교육학 공부가 피곤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에 가서 이걸 외우는 거야. 자, 1번 기회의 원리, 2번 만족의 원리. 생각이 안 난다. 나 바본가 봐. 3번 가능성의 원리. 이게 될까? 안 돼요. 그러니까 쓱 읽어보고요.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는요, 지금밖에 못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쳐 나가 떨어져요. 양이 엄청나거든요, 임용이. 그러니까 쓱 읽어보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좀 찜찜해? 찜찜하면요, 1번, 2번, 4번, 5번 정도 읽어보시면 된다고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놓으셨다가 나머지는 쓱쓱쓱 읽으면서 요즘 이렇게 쓰라는 문제 안 나와요. 똑같이 써라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쓱쓱 읽으면서 뭐가 뭔 소리인지 알겠다. 끄떡끄떡 하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중요합니다. 완전 기출의 반. 교육 내용을 뽑았죠. 뽑는 걸 뭐라고 했어요? 유식한 말로. 선정과 조직인데 선정이죠. 뽑았어. 자, 그럼 뽑아왔는데 뽑은 거를 자, 얘다 먹어라 하고 촥 펼치면 애들이 체하겠죠. 그러면 뽑아온 것을 좋은 것을 짜줘야 돼요. 먹기 좋게 짜줘야 돼. 순서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짜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 우리 옷을 쫙 늘려보면 여기 옷을 막 당겨서 늘려보면요. 가로로 된 거와 세로로 된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선정한 내용을 가로와 세로로 촘촘하게 잘 짜서 학생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교육 내용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짤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1번은 수평적 조직 원리라고 돼 있고 제가 여기 빗자루를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거야. 수평적 조직 원리는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히읗 지읒이니까 무슨 조직 원리일까요? 횡적. 선생님 몸속에 횡격막 있죠. 횡격막. 그러니까 횡적 조직 원리죠. 이렇게도 표현하기 때문에 써놨습니다. 그럼 이 횡적 조직 원리는 비슷한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똑같이 일치할 수는 없지만 한 일주일 정도 안의 시간에 시간의 흐름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 시간, 비슷한 시간대에 교육 내용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요? 거기에 중요한 게 1번, 2번, 뒤에 3번, 4번, 5번이 있는데 4번, 5번 별로 안 중요하고요. 1번, 2번, 3번이 중요합니다. 1번, 2번은 기출이고요. 3번은 기출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중요해요. 그래서 3번까지 중요하게 보시고요. 1번 볼게요. 범위. 이거는 스코프라고도 표현하고 기출이지만 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정 시점에서 배우게 될 교과, 폭과 깊이, 시수를 말합니다. 체육은 일주일에 3시간인가요? 수학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죠, 중학생이?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뭐 5시간, 국어 5시간 깔릴 수 있겠죠. 더 깔릴 수도 있고. 그럼 그것이 바로 뭐냐? 스코프다. 국어는 일주일에 5시간이요. 음악은 일주일에 2시간이요. 그것이 스코프예요.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해야 되고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일주일에 10시간을 합시다. 그럼 애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넣어줘야 되고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적절하게 해줘야. 우리로 바꿔보면 우리는 교육학을 내가 10시간 순공 시간이 있어. 예를 들어서 10시간 힘들지만 그러면 교육학은 2시간 해야지, 전공은 8시간 해야지 하고 그 범위와 어떤 교과 이름인지 깊이를 정하죠. 지금 뭐가 깊은 거예요? 전공이 깊은 거죠. 교육학은 2시간이니까 얕은 거죠. 이런 것을 범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성인데요. 교육학은 2시간, 전공은 8시간. 무슨 과목을 몇 시간 할까? 이게 범위라면 통합성은요. 하다 보니까 관련이 있는 내용들은 비슷한 시간대에 배열을 해준다는 거예요. 교육과정을 했는데 우리 교육과정에서 다다음 주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봐요. 그럼 교육학에서 총론을 봤죠. 그럼 뭐가 궁금해질까요? 전공의 강론은 어떨까? 궁금해지겠죠. 그럼 그 주에는 이왕이면 공부할 때 전공도 강론 교육과정을 보면 좋겠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비슷한 거를 꺼내서 비슷한 시간에 넣어주는 걸 말해요. 통합성은. 관련 있는 내용들을 동시에 또는 비슷한 시간대에 배열을 한다. 학습 경험들이 서로 연결돼가지고요. 학생들이 효과적인 학습을 하게 돼요. 비슷하니까. 성장을 촉진하고 통합적인 사고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로만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몰라. 지금 이해하시면 돼요. 전공이랑 교육학이랑 비슷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걸 꺼내서 공부한다는 거는 통합성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나 뭐 공통과학, 공통사회 이런 것들입니다. 관련 있는 내용을 묶어서 한다. 요거 괜찮으시죠? 넘어갈게요. 자, 균형성. 자,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두 발이니까 제가 한 발로 서면은 지금 균형이 떨어지겠죠. 떨어질 거야. 두 발로 서야지 균형이 되겠죠. 그럼 우리 교육
각은 교육 과정은 학생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항상 3개예요. 뭐가 3개예요? 지, 덕, 재 또는 지식, 기능, 태도. 그럼 이 3발이 3개가 균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균형되면 뭐가 좋을까요? 전인을 기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여러 학습 경험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한다. 국어만 가르치고 사회는 가르치고 과학은 안 가르친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골고루 균형되게 가르쳐준다.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관 태도를 깔아준다.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횡적인 거. 깔아줘야지. 3월 달에만 건전한 민주시민을 가르쳐주고 시험 기간에 안 가르쳐주고 그러면 안 되죠. 깔아주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에 부합하는 개인차를 존중해주는 것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선생님 기억하세요. 공부하실 때 횡적인 걸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뭐 있었어요? 첫 번째, 범위. 두 번째는 통합성. 세 번째는 균형성. 다시 첫 번째는 범위. 두 번째는 통합성. 세 번째는 균형성.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저 외워버리세요. 오늘 외우면 끝나. 범위, 통합성, 균형성이다. 그래서 얘는 뷔페 식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깔아. 뷔페 음식을 까는데 제가 고기를 좋아해요. 야채는 잘 안 좋아해요. 맨날 엄마한테 잔소리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람이 뷔페를 차린다고 고기만 쫙 차리면 안 된다. 고기도 차리고 야채도 차리고 해야 된다는 거죠. 쫙 어떻게 메뉴를 구성할 건지 했어요. 그럼 뷔페 식당의 비유로 한번 다시 볼까요? 범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돼지고기 요리는 2접시, 소고기 종류는 3개, 야채 종류는 2개. 어느 깊이로 뭘 먹을 건지가 범위. 통합성은요? 관련 있는 내용들을 동시에 또는 비슷한 시간대에 배열. 그러니까 육류는 여기, 채소는 여기, 견과류는 여기 이렇게 해야지. 가다가 견과류 먹다 채소 먹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균형성. 이것도 마찬가지죠. 골고루 차려야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잘 뷔페 식당을 차려놨는데 그러니까 횡적으로 잘 조직했는데 뭐도 중요해요? 종적인 것도 중요해요. 먹는 순서. 이렇게 잘 차려놔도 처음부터 끝까지 고기만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순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수직적인 조직 원리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까지 하고 쉴 거예요. 힘을 조금만 더 내주세요. 빗자루가 이렇게 섰죠? 어떤 순서로 조직을 할 것인가. 아까 시실과 날실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요거는 어떤 순서대로 하면 좋을지, 어떤 순서대로 짜면 효율성이 높을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들어갑니까?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는 거죠. 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를 말하는 것이 조직적 조직원리. 다른 말로는 종적 조직원리라고 합니다. 기출에 바칩니다. 이 중에서 안 나온 건 하나도 없어. 다 나왔어요. 1번 나왔었고 2번 나왔었고 3번 조금 어렵게 나왔었습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성이라는 원리인데요. 여기서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성이 뭐예요? 반복이에요. 계속성이 뭐예요? 반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교과는 반복이에요. 자, 이순신 초등학교 때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워. 중학교 때 이순신? 배워. 고등학교 때? 배워. 대학 갔는데? 배우네. 그럼 반복이죠. 모든 과목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놀이 배워.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배워. 연산? 계속 배우죠. 어휘? 배워요. 국어나 영어에서. 이거는 반복이죠. 시간이 흐르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을 무슨 원리라고 합니까? 계속성. 이렇게 외우세요. 계속 반복된다. 끝. 두 번째는 계열성이라는 게 이제 시퀀스죠. 동일한 내용이 폭과 깊이를 확대 심화한다. 가르치는 순서다. 이거는 뭐냐면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걸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에서 쉬운 걸로 가르치는 과목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걸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뭐 역사나 이런 과목은 사회는 연대순으로 또는 주제별로.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어디다 동그라미 하면 쉽냐면 심화, 심화입니다. 교육학 수업을 심화 있게 해야죠. 7월 달에 왔는데 1월보다 쉬운 걸 가르치면 안 되죠. 그 심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공놀이였는데 축구로 변신하고요. 연산이었는데 혼합계산으로 가르치고요. 영어 선생님 ABCD를 가르치고 뭐 워크, 걷는다 이런 걸 했는데 테이크워크, 산책한다, 수거로 가죠.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계열성이라고 한다. 그럼 제가 이거 하니까 이해가 잘 된대요, 작년에. 계속성?
계속성 똑같아. 반복돼. 계열성 어떻게 돼요? 계열성. 점점 어려워져. 반복 안 돼? 되긴 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반복이 되긴 돼. 근데 반복되지만 조금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심화.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수직적 연계성이라고 배우시면 제일 좋아요. 연속성 헷갈려. 수직적 연계성이라고 알고 계시면 제일 좋아요. 이거는 학습의 종결점 끝나는 점이 다음 학습의 출발점과 잘 맞물려라.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랑 고등학교 1학년 배운 게 반복되지 않고 갑자기 어려워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라 라는 개념입니다. 학습의 종결점이 다음 학습의 출발점과 맞물리도록 하면 뭐가 좋을까요? 빠지는 게 없죠. 잘 연결된다는 것은 누락이 예방되고요. 반복되는 것도 없죠. 중복이 예방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학교급 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중3에서 고1이라고도 말하면 좋고 또는 학년 안에서 단원끼리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잘 연결되도록 하는 고민을 많이 해요. 교육과정 총론을 보면 요즘 이런 단어가 나와요. 뭘까요? 학교급 전환기. 학교급 전환기 학생들을 뭘 도와줘야 된다 그러냐면 적응을 도와줘라.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그 적응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요. 면접할 때 이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면접까지 해야지 우리 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랑 관련되냐면 수직적 연계성이랑 관련됩니다. 자, 1번, 2번, 3번 안에 계속성, 계열성, 수직적 연계성 안에 똑같이 들어가는 게 있죠. 계. 응? 다 계단이잖아요. 계속성, 계열성, 수직적 연계성. 계단. 그래서 계. 세 가지가 있어요. 계. 그래서 요것을 잘 정리해 두시고 기출이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몇 번까지 한 거죠? 자, 5번까지 했네요. 오늘 이제 5번까지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선생님들 쉬셨다가 이제 모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